부동산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안정과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죠. 집 한 채가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솔직히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거품이라면 그 여파는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테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경매 폭증, 건설회사 파산 등등. 또 경제 전망이 불안정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기대감도 약해졌고 결국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계부채 증식의 주요 원인이었고 지금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대출이 괜찮았지만 이제는 주택가격이 멈추거나 떨어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대출에 묶인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부동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장.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0.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중후반, 5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자는 누구나 감당 가능했습니다. 월세 낸다고 치자. 어차피 월세도 이 정도는 나간다. 관리비 조금 더 내는 셈이다. 게다가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가격이 한 달 이자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자 1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4억, 5억, 많게는 7억 이상씩 대출을 받았죠.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과 퇴직금 담보대출, 부모님 도움까지 더해서 어떻게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사는 사람이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못 사면 평생 전세다.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들이 공포처럼 퍼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는 그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였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 나만 바보 되는 느낌. 그래서 빚을 내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그대로 한국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리 조금 오르다 말겠지. 설마 더 오르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6%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대에 빌렸던 대출이 5%, 6%로 갱신되면서 한 달 이자는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5억 대출 기준으로 이자만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체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 실수령액 500만 원. 이 정도면 고액 연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 120만 원 내고 380만 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축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능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으로 생활비, 자녀 학원비, 세금 등등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는 실수령액 500만 원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요. 그들은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 학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은 주말에 쉬지 못합니다. 배달 알바를 뛰고 투잡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겉으로 보면 수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카드값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집 팔면 되잖아. 욕심 부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경기도의 동탄, 평택 등등. 20대, 30대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이 지역들의 일부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들은 회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8억에 산 집이 지금은 6억도 안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심리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거래 문제입니다. 6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도 높은데 왜 지금 사냐,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몇 달만 밀려도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 법원 경매장은 젊은 사람들의 매물로 가득합니다. 30대, 심지어 20대. 한때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말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민종 씨는 2022년 고점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7억 이상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매달 몇 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죠. 민종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5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어졌고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살펴봐도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고가 아파트 거래에 치우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30대와 40대 고소득 직장인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상승장 끝물에 투자해서 크게 물린 분인데요.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의 일입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물은 홍대 근처의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평택에 사는 이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고덕 신도시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 평택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개발과 삼성전자 호재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6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소정 씨는 안양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건물주만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 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0% 줄었고 이는 공급 부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 수백 대 1,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리던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마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피 현상이 지방이나 외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은 집이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짓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상식대로라면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은 내려가야 합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상식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전국에 미분양이 7만 호 가까이 쌓여 있는데도 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고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설사 수십 곳이 2년 사이 문을 닫았다는 말까지 들리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서울이랑 수도권은 오르고 있어서 괜찮다. 결국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하지만 이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어느 쪽에선 서울 상승 뉴스만 보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미분양, 폐업, 지방 붕괴가 보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 매물이 잠겼다. 그런데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곳이 많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7만 호에 가깝고 그중 상당수가 지방에 쌓여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악성 미분양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팔리지 않은 물량들이죠.
이게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잠깐 안 팔리는 중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이미 써버렸습니다. 철근, 시멘트, 인건비, 장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등. 돈은 나갔는데 분양이 안 되면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붙고 현금 흐름이 끊기면 회사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사이 수십 개 건설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가 망하는데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 걸로 더 지어서 덮자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지와 그 외 지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중심부와 외곽은 체감이 다릅니다.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입지가 괜찮아 보이는 단지인데도 청약 경쟁률이 바닥을 칩니다.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시세 차익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주할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집을 삽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낸 현상이 바로 쏠림입니다. 지방 분들이 지방집을 팔고 서울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더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서울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공포가 이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서울이 오른다고 부동산 시장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위험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쏠림은 기반이 약한 곳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무너진 곳은 금융과 연결되어 있어 연쇄 반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팔리면 그만 지으면 되잖아. 공급이 과하면 줄이면 되잖아.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설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이 멈추면 돈이 멈추고 돈이 멈추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건설 현장에 직접 고용된 인력만 생각해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시멘트, 레미콘, 철근, 안전관리, 감리, 인테리어, 조경, 이사, 가구, 가전, 그리고 중개업, 금융권, 보증기관, 지자체 인허가, 세금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금융권도 건설사도 모두 같이 나쁜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일단 공사를 멈추면 경제 전반이 흔들린다. 이 생각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급이 과해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집이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상품의 수요가 몰리면 거기는 마치 호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호황이 경제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쏠림 현상, 즉 똘똘한 한 채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의 원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투기를 막고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고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흘렀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생각합니다.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세금도 관리도 복잡하다. 차라리 가장 튼튼한 바구니 하나에 몰아 담자. 그 튼튼한 바구니가 어디냐? 서울 핵심지 아파트입니다. 강남, 용산, 마포, 성동 같은 회복이 빠르고 수요가 줄지 않는 곳으로 돈이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핵심은 더 오르게 됩니다. 서울 핵심이 오르면 역시 서울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겠죠. 믿음이 강화되면 지방에서 더 빠르게 서울로 갈아탑니다. 지방은 수요가 더 빠르게 줄고 미분양이 더 쌓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지역 건설사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악순환은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시장은 더 침체되고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더 흔들립니다. 이때 서울은 버티게 되고 반대로 지방은 조금만 흔들려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 수백 대 1,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리던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마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피 현상이 지방이나 외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 신축, 역세권 신축, 브랜드 대단지, 심지어 준공한 지 몇 달 안 된 신도시 신축까지. 과거에는 새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새 아파트가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도한 공급과 고분양가, 전세 급감과 대출 규제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붕괴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몇 년 전 청약 열풍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에게 치명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오르겠지. 그때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르느냐가 아니라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신축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브랜드, 커뮤니티, 최신 설계, 높은 선호도. 모든 장점이 가격에 반영되니까요.
그러나 하락기에는 지어지지 않은 신축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 고분양가의 후폭풍이 밀려오게 됩니다. 상승기였던 2020년, 2022년 사이 건설사들은 땅을 비싸게 샀고 공사비도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분양가에 그대로 전가되며 새 아파트는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출발했습니다. 상승기에는 이런 고분양가도 감내 가능한 투자 비용이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식으면 가장 먼저 빠지는 곳이 신축이 집중된 곳입니다. 다음 이유는 공급 집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된 물량이 같은 시기에 입주를 맞으면서 신축 단지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새 아파트끼리 전세 경쟁, 매매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이 더 빠르게 밀립니다. 전세 구조의 붕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 역전세, 인구 감소, 1인 가구 전환 등이 겹치면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른다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잔금을 못 맞춰 입주를 포기하거나 마피로 던지는 사례가 늘며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큰 몫을 했는데요. 중도금, 잔금, 전세 대출 모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영끌 세대, 투자자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중위권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집을 파는 구조가 막히면서 수도권 전체의 거래 흐름이 단절됐습니다.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도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고금리로 소비가 줄고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는 대출 여력이 없고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죠. 이 구조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종현 씨는 몇 년 전 파주의 신축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 샀습니다. 그때 파주는 GTX와 운정 신도시 개발 호재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그리고 잔금 때가 되면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를 줄 알았던 이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보다 5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현 씨도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내놓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체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을까요? 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신도시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샀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했고 그것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예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6년 1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멈춰버렸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갭 투자가 금지됐고 이에 따라 투자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파주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9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그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동탄은 경기 남부의 핵심지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파트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동탄역 주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제자리 걸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수원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인 서광교 한라비 발디를 계약했습니다. 2027년 2월 입주 예정이고 수원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7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3천만 원 마피죠. 심지어 15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285세대의 최고 28층인데 평당 분양가가 높긴 했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선 사례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입지가 좋은 역세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경기도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 심지어 광역시에서도 미분양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 은평 자이더스타를 분양받았습니다.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을 인정받아 크게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전용 84타입 기준 10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단지 역시 마피로 나온 건데요. 신축이고 게다가 서울 역세권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오를 거라는 분양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부동산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북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입니다. 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도 비슷합니다.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의 상황도 어려운데요. 인천의 상급지라고 불렸던 송도에는 마피 수천만 원 이상의 분양권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파주나 의정부,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점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자산을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낮았고 가격은 오르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사두면 오른다는 말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가 길어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버티기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버티려면 현금 흐름이 계속 있어야 하는 시장입니다. 경매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고 싶어도 거래가 없고 전세를 맞추기도 어렵고 임대 수익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연체가 시작되고 연체가 수개월을 넘기면 금융기관은 담보를 경매로 넘겨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경매는 한번 늘기 시작하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업종 그리고 금융까지 연결되면서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매도는 선택입니다. 급매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 통제권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절차입니다. 보통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시작됩니다. 즉 임의경매가 늘었다는 것은 상환 여력이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가 신청된 집합건물이 11,118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상징적인 건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000건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즉 누군가의 집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에선 이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늘고 경매 물건이 늘면 낙찰가가 흔들리죠. 또 낙찰가가 흔들리면 주변 시세가 낮아지고 시세가 낮아지면 매도도 쉽지 않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습니다. 이게 경매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최근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 중 가장 현실적인 원인 하나는 대출 구조입니다. 2020년 전후로 연 2%대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5년 정도 고정금리로 가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가 흔했습니다. 문제는 그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고정금리 구간에서는 월 이자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되면서 연 4, 5%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다시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전환 시점이면 시세가 더 올라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팔면 된다거나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거래는 줄고 대출은 어려워졌고 특히 수도권 외곽과 비선호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급매로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 전환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연체가 시작되고 연체가 누적되면 경매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를 줄 알았는데 집값이 안 오르네요. 이자만 계속 오릅니다. 경매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자영업입니다. 건물이든 상가든 부동산을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로 매출은 줄고 고금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부터 막히고 결국 대출 이자까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규모가 크게 잡힙니다. 이들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건물이나 상가를 담보로 잡았던 대출이 경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런 유형의 경매가 늘면 상권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가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공실이 길어지고 주변 임대료가 내려가고 기존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결국 더 많은 상가들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즉 주택 경매는 개인 가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상권에서 나오는 경매는 지역 경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동시에 늘어나는 시기에는 시장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원래 대출로 산 자산은 최악의 경우 팔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립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매도는 몇 달이고 몇 번이고 미뤄집니다. 그 사이 금리는 더 부담이 됩니다. 물론 서울 핵심지는 상대적으로 버티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은 거래 위축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됩니다. 최근 유명인의 법인 명의 건물이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례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건물 한 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대출 구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출이자, 사업 현금 흐름, 거래 위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소득이 크든 작든 유명인이든 아니든 버티는 힘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늘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현금 흐름이 약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개 다음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거래가 느린 지역. 둘째, 가격 회복이 막힌 지역. 셋째, 임대 수요가 약한 상품. 넷째, 대출 비중이 높은 보유자.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파주, 평택처럼 거래가 더딘 곳, 그리고 강원도나 제주도 같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서 임의 경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돈 2억에 대출 5억을 더해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률은 폭발합니다. 7억짜리 집이 9억이 되면 2억 투자로 2억을 번 셈입니다. 수익률 100%입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평균 수익률이 20%였는데 수익률 100%라니 대단하죠. 이게 실제로 몇 년 동안 한국 부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분양가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간 곳도 있습니다. 수익률 300%가 넘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극대화합니다. 7억짜리 집이 5억이 되면 내 돈 2억은 사실상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5억 원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자산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경매로 넘어갑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서울 외곽에 7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자본 2억 원, 주택담보대출 4억 5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전형적인 영끌 구조입니다. 주담대 4억 5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변동금리 연 4.5%가 적용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229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5천만 원 이자가 매달 약 30만 원 더해집니다. 대출 이자만 월 260만 원입니다. 월급에서 90만 원이 남습니다. 관리비 월 20만 원, 세금 월환산 10만 원을 더하면 고정 지출은 월 290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 350만 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을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평균 DSR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소득의 40% 이상이 빚 갚는 데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안양에서 자영업을 하던 39세 한 분은 2020년 말 상가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안양은 유동 인구가 많다. 아파트보다 상가가 안정적이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임차인도 있었고 월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바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낮춰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세 수입은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줄였고 그래도 안 되자 신용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1년이 됐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손실을 감수하고 상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수한 가격에서 한참을 깎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가는 끝인가 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공포. 이 공포는 20대, 30대에게도 확산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신고가를 보도했고 유튜브와 커뮤니티는 지금이 가장 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저금리 대출 상품들로 사람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끝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포모란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것이 급등해서 수익을 놓칠까 겪는 불안감을 뜻합니다. 그 당시 혼합형 금리로 진입은 쉽게 출구는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영끌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은 금융상품 구조였습니다. 특히 혼합형 금리 대출은 초기 부담을 낮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고정금리로 월 상환액이 할만하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혼합형 대출의 전환 구간은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이자 부담이 2배, 3배 커져버리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민종 씨는 2022년 고점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7억 이상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매달 몇 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죠. 민종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5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어졌고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30대와 40대 고소득 직장인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상승장 끝물에 투자해서 크게 물린 분인데요.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의 일입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물은 홍대 근처의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평택에 사는 이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고덕 신도시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 평택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개발과 삼성전자 호재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6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소정 씨는 안양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건물주만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 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2026년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착공 물량은 연평균 31만 2천 가구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연간 착공 물량이 20만 가구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누적된 착공 부족 물량은 약 6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물량은 단기간에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도권만 따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연간 약 25만 가구의 신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 착공은 21만 가구, 준공은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집이 필요한 속도보다 집이 공급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과 금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통화량 증가율은 평균을 웃돌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 금리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은 매매 시장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서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월급날이 오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으로 빠져나갈 돈이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소고기를 먹고 싶어도 참고 주말 약속 대신 배달을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이렇게 팍팍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간을 잠시 2020년,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0.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중후반, 5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자는 누구나 감당 가능했습니다. 월세 낸다고 치자. 어차피 월세도 이 정도는 나간다. 관리비 조금 더 내는 셈이다. 게다가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가격이 한 달 이자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자 1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4억, 5억, 많게는 7억 이상씩 대출을 받았죠.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과 퇴직금 담보대출, 부모님 도움까지 더해서 어떻게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사는 사람이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못 사면 평생 전세다.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들이 공포처럼 퍼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는 그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였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 나만 바보 되는 느낌. 그래서 빚을 내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그대로 한국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리 조금 오르다 말겠지. 설마 더 오르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6%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대에 빌렸던 대출이 5%, 6%로 갱신되면서 한 달 이자는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5억 대출 기준으로 이자만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체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 실수령액 500만 원. 이 정도면 고액 연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 120만 원 내고 380만 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축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능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으로 생활비, 자녀학원비, 세금 등등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는 실수령액 500만 원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요. 그들은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 학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은 주말에 쉬지 못합니다. 배달 알바를 뛰고 투잡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겉으로 보면 수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카드값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집 팔면 되잖아. 욕심 부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경기도의 동탄, 평택 등등. 20대, 30대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이 지역들의 일부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들은 회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8억에 산 집이 지금은 6억도 안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심리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거래 문제입니다. 6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도 높은데 왜 지금 사냐,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몇 달만 밀려도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집은 임의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 법원 경매장은 젊은 사람들의 매물로 가득합니다. 30대, 심지어 20대. 한때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말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민종 씨는 2022년 고점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7억 이상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매달 몇 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죠. 민종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5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어졌고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살펴봐도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고가 아파트 거래에 치우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30대와 40대 고소득 직장인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상승장 끝물에 투자해서 크게 물린 분인데요.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의 일입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물은 홍대 근처의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평택에 사는 이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고덕 신도시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 평택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개발과 삼성전자 호재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6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소정 씨는 안양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건물주만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 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0% 줄었고 이는 공급 부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지만 이는 규제 전 거래의 영향이고 하반기에는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갈 줄 몰랐다.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런 말들이 요즘 정비사업 현장의 진짜 분위기입니다. 사업이 길어지거나 분담금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은 처분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넘기고 정리하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길이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팔려는 사람도 늘고 조합 설립이 임박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존 집을 비우고 나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주비가 충분히 안 나오면 사람들은 선택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강남처럼 사업성이 좋은 곳은 시공사나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조건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이나 사업성이 애매한 곳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가 크다. 이자 조건을 더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정은 계속 밀리고 조합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집니다. 그 사이에 금리는 오르고 분담금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결국 일부 조합원은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아예 포기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쯤 되면 정비사업은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 실제로 부담금을 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이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한 번에 무거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위험하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 단지는 50곳이 넘고 1인당 부담금이 꽤 많을 수 있다는 말만 떠돕니다. 정부는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다시 유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마음 편하게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정비사업은 10년, 길면 20년을 봐야 하는데 중간에 정책이 계속 바뀌면 사람들은 점점 지칩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 단지. A씨는 2019년에 이곳 조합원이 됐습니다. 입지는 무난했고 새 아파트만 되면 충분히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분담금은 2억대였습니다. 그는 그 정도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고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최종 분담금이 6억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이미 양도가 막혀 있었고 이주비 대출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현금 청산을 선택했습니다. 투자 원금도 다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버틸 돈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최근 정비사업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집값에 따라 잔금 대출이 2억, 4억, 많아야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서울 인기 지역이라면 자기 돈이 10억 이상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정비사업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구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B씨는 재개발 구역에 투자했습니다. 그녀가 투자한 지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돼 현 상황에서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중간에 정리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몇 년을 더 끌고 가야 했고 그 사이 다른 투자 기회는 전부 놓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정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정비사업은 단기간에 집값을 올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새 집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겹치고 자금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묶여있고 대출은 조여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업은 늦어지고 갈등은 커지게 되겠죠.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20년 넘게 살던 집이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모두를 위로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자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 제시된 분담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은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2억, 3억, 그리고 4억 원대까지. 최근에는 5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산출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강북의 재건축 단지, 강남의 노후 아파트, 경기 과천, 안양,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재건축 지역 전반에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본격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분담금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2020년부터 2022년 부동산이 매일같이 오르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집값이 더 올라 있었고 한 주가 지나면 수천만 원 올랐다는 말이 나오던 시기였죠. 그때는 누구나 말했습니다. 재건축은 무조건 오른다.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기회는 없다. 정비사업지는 최고의 투자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고 대출을 끌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 직전, 사업 시행인가 직전 같은 핫한 구간에는 자금이 더 몰렸죠. 하지만 2025년 지금 그때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고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글들은 이겁니다. 추가 분담금 폭탄에 조합원들 반발. 시공사 철수 사업 중단 위기. 조합 내부 분쟁 격화 소송전으로 번져. 정비구역 해제 검토에 투자자들 망연자실. 착공 못하고 중단된 채 5년째 방치. 이런 글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재건축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외치며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이 3억이던 곳이 6억이 되어 나타나고 조합 총회에서는 못 내겠다, 과도한 부담이다, 이런 항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조합장이 해임되고 어떤 구역은 건설사와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구역은 시공사 입찰이 연속 유찰되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이 가격으로는 못 짓는다며 손을 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금융권의 대출 압박으로 조합이 마련해야 할 비용도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조합 해산 얘기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는 사업을 아예 접자는 사람들과 지금 포기하면 더 큰 손해라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고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막상 몇 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조차 안 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규제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와중에 사업 단계가 일시 중단됐거나 아예 방치된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사업 중단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붙어 있어도 보증이 있어도 지자체가 지원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합원들은 매달 이자만 내고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심지어 주택가격은 몇 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재건축은 오른다. 여긴 무조건 대박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부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분담금이 집값만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조합이랑 회사는 계속 싸우는데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요? 집값은 떨어지고 사업은 중단되고 이주는 못하고 지옥입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매수자가 없어요. 2025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 지방 대도시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상승장, 정비사업지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위험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김정민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21평을 7억 후반에 샀어요. 서울의 신축 단지를 얻을 생각에 로또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이 7억에서 8억이 나온 건데요.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그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학교들이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후반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 후반으로 급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현재 서울 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많은데요.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천억 규모인데 사업이 멈춰 있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상승장일 때 영등포의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죠.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의 한 재개발 구역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빈집들이 오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도 막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H 대치 에델로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그녀는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라 빚더미였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대출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얼마 전 운동시설 매각 성사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분담금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과 성수동 정비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은 토지 소유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 일부가 과거 시공사들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돼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매듭 지어지느냐에 따라 일정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북 최대 규모인 성수동 재개발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강북 한강라인 최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데요. 조합과 시공사의 마찰, 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대부분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지도 시끄럽습니다. 최근 재개발 구역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막는 정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운사구역 땅 주인들은 정비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이 구역의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땅 주인들은 20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착공도 못해서 채무만 7천억이 넘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재개발 사업을 막으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여러 정비구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소유주들의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성 저하. 셋째, 규제 강화와 해제 등 부동산 정책.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택지개발 사업 호재로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강원도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규제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개발 호재, 그리고 신규 택지 지구 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지구와 역 주변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와 춘천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주, 춘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원주와 춘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6억에 거래됐던 원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850세대 최고 20층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가 크고 방곡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림 판부국도를 공사 중이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버들 초등학교입니다. 105타입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4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210동 1903호이고 105 타입입니다. 매매가 6억에 거래됐는데요. 인천 청라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6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6% 하락하긴 했지만 19층과 6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층수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9층 매물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 타입 209동 18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6억 대비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실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온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2년식 1175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깝고 아울렛과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 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7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104동 4302호이고 84 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6동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 102동 40층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원주와 춘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에는 현재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꽤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13대 1을 넘었던 원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입니다. 84 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중앙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75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4년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25년 입주하는 단지들도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 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4천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12동 중층 매물이 분양가 4억 4,520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일까요? 최근 분양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21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춘천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로 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 타입 기준 마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101동 6층 매물은 분양가 5억 600만 원에서 마피 1천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년 이후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최근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원주에는 2023년과 2024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5년 수요보다 3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7년과 28년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원주의 경우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원주와 춘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원주와 춘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와 원주 힐데스하임 5단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 68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2,500만원에서 3억 4천만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2천만원, 107동 9층 매물이 3억 3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07동 9층 매물은 남양 매물인데 현재 13개 부동산에 내놨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9천만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4천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주에 위치한 힐데스하임 5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5천만원에서 3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509동 중층 매물이 3억 6,500만원, 508동 18층 매물이 3억 7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중 508동 18층 매물은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8천만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9천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주와 춘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과 여주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했던 투자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들의 하락세가 엄청난데요. 상승기에 영끌해서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평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입니다. 최고가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접근성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5억 7,100만원까지 거래되면서 청약 1년 만에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경기도 양평과 여주 부동산은 규제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경강선 여주역 개발, 또 역세권과 신규 택지 지구 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양평과 여주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평과 여주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양평역 인근과 여주 교동, 천송동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과 여주는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양평과 여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1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1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100만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1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이 지역들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3천만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3동 중층 매물이 분양가 4억 3,130만원에서 3천만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원에서 프리미엄이 300만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양평과 여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한신 휴플러스와 여주 이양 강변입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공흥지구 한신 휴플러스 75타입은 최근 거래 가격이 2억 9,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 102동 저층 매물이 3억 500만원, 104동 18층 매물이 3억 1,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104동 18층 매물은 현재 7개 부동산에 내놨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9,500만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1,50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매물은 전세를 현재 시세대로 맞출 수 있다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주에 위치한 여주 이양 강변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가격이 2억 3,500만원에서 2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103동 17층 매물과 102동 23층 매물이 2억 5,500만원에 나와 있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이 중 102동 23층 매물은 탑층 매물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광고에도 금액이 절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 금액을 협의해서 2억 4천만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양평과 여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성남시의 분당과 위례신도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지역이었고 분당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 분당에 집을 사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례는 위례신사선과 트램 개발 호재, 분당은 일기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호재들 덕분에 집값은 빠르게 오르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 믿으며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교통망 확장과 재건축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은 멈추고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당과 위례신도시는 예전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집값도 낮아졌습니다. 최근 성남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최근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 거래됐는데요.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1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성남 부동산은 서울에 버금가는 입지로 상승기 때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개발과 산성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분당과 성남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그리고 산성역 인근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에 20대 30대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누적 매물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 수요자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분당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와 성남 구도심 재개발, 또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8호선 등 역세권과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쌓이고 있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그리고 산성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성남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남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12억 4,500만원까지 거래됐었던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이래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성남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고점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성남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산원 8단지와 성남 수정구, 위례 센트럴 자이를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산원 8단지의 59타입은 최근 평균가가 10억 4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선입니다. 현재 801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전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인데 전세금 4억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0억 5천만 원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신규 전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투자금은 더 줄어듭니다. 다음은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례 센트럴 자이 51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1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3,205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성남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제주의 땅과 집은 급격히 오르며 투자처로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한 달 살기, 1년 살기라는 트렌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하거나 집을 사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공항 근처, 이도2동, 아라1동, 노영동이나 서귀포 중문 등 비싼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로 인해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분양 빌라와 타운하우스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특성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으나 현재는 미분양과 공실이 늘어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문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고급 리조트와 해변이 근처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고급 주택과 빌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던 중문 일대의 부동산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거래가 주춤해졌습니다. 또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으나 착공이 지연되면서 그 열기는 빠르게 식었습니다. 이는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 제주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노영 해모로 루엔입니다. 84타입이 22년 6월 9억 8,500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분양가는 평균 5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2억 3천만 원 하락 거래됐습니다. 서귀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강정 유승한네들 퍼스트 오션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2년 1월 7억 2,500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분양가는 평균 2억 7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제주도 부동산은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규제가 적고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오션뷰 세컨하우스 열풍이 엄청났습니다. 제주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제주 지역 주민들만큼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하락에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전반적인 지역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9억 6,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대림 2편한 세상 1차입니다. 2001년식 440세대로 대림 1차와 2차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영 오거리 대규모 상권이 가깝고 제주 공항 접근성도 좋습니다.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한라수목원도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019년에 평균 5억 2,500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9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4억 4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7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20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04동 1304호 매물이 9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4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9억 6,5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7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재 8층 매물이 7억 8,500만 원, 10층 매물이 8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0억 8,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노영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노영 중흥 S클래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식 330세대 최고 14층입니다. 노영동은 앞서 살펴본 연동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노영 오거리 대규모 중심 상권이 가깝고 제주 공항 접근성도 좋습니다. 주차 공간이 넓고 대형 평형의 조용한 단지라서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아파트 120타입은 2019년 12월 평균 5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10억 8,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년도 안 돼서 5억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층 매물이 7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4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2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2동 401호 매물이 최고가 10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매물하고 최근 7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두 매물 모두 4층으로 층수도 같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4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현재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3층 탑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탑층 매물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층 매물에 비해서 시세가 비싼데요. 그런데도 고점 대비 2억 6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 가격 8억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내린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7대1을 넘으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를 보겠습니다. 위파크 제주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8억 9,8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5,700개가 넘는 청약 통장을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분양률이 65%에 그쳤습니다. 중복 청약이 많았고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실제 계약까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정당 계약을 진행한 지 4달도 안 됐는데 분양권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양가 그대로 나오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13동 9층 매물이 분양가 8억 6,500만 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입주까지는 3년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매물 선착순 분양 중인데요. 계약금 5%의 발코니 확장비 무상, 그리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103동 5층 매물은 분양가에서 프리미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는 23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현재 2,800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분양 단지만 봐도 미분양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축 공급도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매매 지수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 중에서도 노영동과 연동, 아라 1동, 그리고 2도 2동의 가격은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공항 주변이나 도심부, 해안가 인근의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귀포 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매물을 보겠습니다. 제주 강정 유승 한내들 퍼스트 오션입니다. 최근 84타입의 거래 금액이 4억 7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5층 매물이 4억 7천만 원, 12층 매물이 5억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112동 12층 매물은 입구동의 남동향 매물이고 탑층입니다. 이 매물을 4억 후반대로 맞출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입니다. 제주 아라 1동에 위치한 제주 아라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7억 1,500만 원에서 7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7억 4천만 원, 고층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109동 고층 매물은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 현금 3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선인데요. 임차인이 중도 퇴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세나 그 이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매물을 7억 3천만 원대로 맞출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제주도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